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법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책을 통해서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의 의의가 나옵니다. X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조세가 뭐냐라는 것을 좀 확인 좀 해보죠. 자, 제가 우리 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랬죠? 부동산 세법.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세법이 뭐다? 뭐 여러분 추상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법은 뭐를 말하냐면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세법 그럽니다. 세법. 법이 세 가지 있다는 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세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조세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예요? 여러분 세금입니다. 세금을 우리는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조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보시면 세금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세법에는 세금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조세 그럽니다. 조세. 그래서 그러면 이때 세금이라는 조세가 뭐냐라는 것이 바로 조세의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인사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조세의. 조세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세금은 그 얘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밑줄 이게 과세권자예요. 조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단체가 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조세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공과금 그럽니다. 공과금. 이건 조세가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얘는 끝자가 무슨 부담금 또는 무슨 분담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이때만 조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국가가 부과한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국세 그런 거죠, 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뭐라는 거야? 지방세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조세는요 항상 끝자가 뒤에 뭘로? 세로 끝납니다. 국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끝자가 다 뭘로 끝나? 세자로 끝납니다. 세금할 때 세자. 그러나 이게 세자로 끝나지 않고 무슨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죠. 학교용지 분담금. 그렇죠? 예. 이렇게 끝자가 부담금, 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끝자가 뭘로 끝나면 부담금, 분담금 그러면 이거는 조세가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공과금 그럽니다. 공과금. 요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준조세. 준조세. 조세에 준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에 충당할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규정 밑줄. 그쵸? 세금이나 또는 공과금이나 다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조세 법률주의 그럽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예, 거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조세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고 법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걸 조세 법률주의랍니다. 반드시 세금으로서 조세로서 부과하려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부담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 그 법을 잘 알아야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 요건 아주 중요하죠. 밑줄. 과세 요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다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 요건을 바로 과세 요건이 한다. 크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우리 아까 봤던 것들이죠, 다. 이런 거는 반드시 어디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돼, 법률에서만. 그러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반대급부 없이, 여기 밑줄 직접적이고 반대급부 없이,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무보상성 그럽니다. 무보상성. 우리가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내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직접 뭐가 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래요. 세금을 안 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거죠. 무보상성. 세금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세금을 안 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너 세금 안 냈어? 그럼 너 안 지켜줘. 너 나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무보상성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는 거죠. 뭔가 내가 냈으면 뭔가 나한테 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나 안 내나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가급적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이걸 경제학상 뭐라냐? 무임승차 그러는 거죠. 무임승차.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빨리 경찰 와주세요. 그랬더니 딱 경찰이 뭐라냐면 세금 내셨나요? 납세증명서 발급받아 오세요. 그러면 가서 지켜줍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죠. 무보상성.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바로 뭐란다? 조세를 한다. 그냥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요. 결론 냅시다. 조세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일상용어로 뭐라 한다 여러분? 세금 그러는 거야. 세금.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과세 요건.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과세 요건인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이걸 뭐라 한다? 과세 요건.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는데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납세 의무자죠. 그렇죠.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누가 내야 되는 거냐?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란 거기 이런 말 나왔네요.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자를 뭐라 한다? 납세 의무자라 한다. 근데 이러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 그에 대한 보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이 등인데 그거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납세 의무자가 뭐다?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자를 납세 의무자인데 우리가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더 들어가면 이제 오고 싶어지지 않아죠. 제가 들어간 데까지만 들어가세요. 항상. 괜히 깊숙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지금 추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218조.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기본인데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세 대상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 어디다 세금을 때리는 거냐 그 얘기야. 세금을 때리는 객체.
그를 과세 대상, 다른 말로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이거는 교수님마다 용어를 살짝씩 달리 표현합니다. 교수님은 교수님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학문 용어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때 조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객체가 바로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대표적인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 소득. 이때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적어 놓으세요.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빼냐?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세법에서 뭐라 하냐? 소득이랍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반드시 뭐를 뺀 거야? 필요 경비. 그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우리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랬죠? 지금 차익은 항상 차익이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래서 받은 대가, 이게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리고 필요경비로 대표인 것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취득가액이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죠. 그래서 아까 2교시 때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내가 이번에 5억 원의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나 3억 주고 사서 당초. 그러면 이때는 양도 차익이 얼마 되는 거야? 2억 원. 요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는 거야? 소득으로 보는 것이요. 연말 정산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연말 정산하는 것도 요걸 계산하기 위한 거죠. 요거. 필요 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근로를 제공했어. 그래서 뭘 받았어? 급여를 받았죠. 그러면 급여가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 있잖아.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말정산 그런 거죠. 1년 동안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관련된 증빙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는 거죠. 이때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대표인 것이 바로 거기 있죠. 소득세, 법인세. 이때 법인세는 X.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법인세는.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다 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다고요? 소득인데 우리가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소득세는 첫째,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바로 뭐라냐면 소득세랍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가 대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뭐야, 여러분? 개인. 이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우리를 그걸 뭐라냐면 법인세 그러는 거예요. 법인세가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는 대전제 조건이 누구한테 부과한다? 개인한테만 부과한다. 이게 대전제 조건이에요.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로 가셔야하는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그래서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을 소득세랍니다.
이때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서 요거를 종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종태양. 무슨 양? 종태양.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주된 시험 범위가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 부동산의 매매 단계에서 양도자한테 부과된 대표적인 소득세죠. 그리고 종합소득은 소득의 원천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냥 들으세요. 쓸 필요 없어요. 이자소득. 은행에다가 예금했더니 뭐 받았다? 이자 받았다. 예금 받았다. 주식회사에 투자했더니 우리 이제 배당이 나오더라. 연말 결산 끝나고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저희 회사에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대가로 지금 하는 게 바로 배당금. 지금은 배당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사업소득이 있죠.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이게 바로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근에 꼭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임대사업자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많이 할수록 물건이 내가 확보가 되는 거지. 그죠? 임대를 많이 할수록 나는 물건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러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회사 다녀. 근로소득. 난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소득. 나는 매주 하나 사는 거 있죠. 매주. 로또 등 기타 소득. 공인중개사가 돼서 우리 뉴스 시간에 제일 잘 나오는 전문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의사, 교수들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대해서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가? 공인중개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서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 근데 다른 전문가는 달리 우리 공인중개사는 뒤에 뭐만 있어? 다른 전문가들은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뭐 이럴 때 나와도 보면 책장 있죠. 꼭 책장 앞에서 인터뷰하잖아. 그래서 뒤에 많은 책을 해놓고 나 이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야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 그분들이 꼭 인터뷰를 할 때 꼭 책장 앞에서 하냐고. 의사들도 그렇고 다 보면 전문가들 나와서 항상 뒤에 뭐가 있어? 책장이 있잖아, 책장. 공인중개사가 인터뷰하면 뭐 나와? 뒤에 지도밖에 없어요, NBMR.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 안 보이는 거지. 심지어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그래? 복도빵 그러잖아. 떡빵이냐, 씨.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 뉴스 시간에 딱 보면 공인중개사 나와갖고 책장 앞에서 전문적이 보여? 지도 앞에서 관내도만 보이고 있어. 관내도만 보이고 있잖아.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중국집과 파출소에서 보던 게 공인중개사한테도 있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자꾸 전문가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잘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수술 내려면 자꾸 억울해야 하잖아. 뭐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공인중개사 자체가 좀 잘못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좀 개업을 하시면은 인터뷰할 때 책장이라도 좀 뭐 부동산 관련 서적도 많어. 공부할 것도 많어 정말. 근데 깔아놔야지 말. 그냥 관내도만 붙여놓고 있으니까 전문가를 안 보잖아.
그럼 본인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그렇다고 거기다 또 공인중개사 2014년도 기본서 꼽아놓지 말고 예전에 갔더니 그거 꼽아놨어. 문제집 앞 기본서 6거나 문제집에다 이 시간에 다 뜯어내버렸어. 자 기타 소득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된 게 어디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5문제 최소 요거 하나 5문제.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여러분? 소득.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게 되면 부과되는 건데 그게 바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거기까지만 보세요. 부가치세는 X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였다가 빠졌어. 부가치세도 아주 복잡해요.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도 뭐가 부과돼? 부가가치세 부과되죠. 10%. 그리고 이게 주택임대소득이냐, 상가등 임대소득이냐 따라서 또 부가치세가 부과되냐 안 되냐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 해당하는 건 뭐? 취득세, 등록세, 밑줄 행위세. 얘들은 행위세라고 그래요. 행위가 일어나는데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날 때만 부과되는 거야.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일의 행위가 있게 되면 행위를 안 하면 부과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행위세는 특징이 뭐야?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야. 행위세 특징 뭐다고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평생 살면서 아직 행위가 안 일어났어. 취득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산이 있죠. 재산. 이때 재산에 대해서 뭐가 된다? 재산세. 우리 아까 살펴봤던 지역 자원시세.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재산세 할 때 재자 동그라미, 지역 자원시 할 때 지자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재지종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보유세, 재지종. 이 세 가지가 시험범위예요. 상속세, 증여세, X 시험범위 아니야. 절대 못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보유세는 뭐만 기억하면 돼? 재지종.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렇게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를 과세 대상이라 하고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과세 객체에 해당하는 대표인 것이 소득, 행위, 재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이 나오죠. 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세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조세 세 얼마예요? 라고 계산할 때 그 얼마의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과세산. 관악산이 아니야. 과세산. 과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세율이 나와야 돼. 예외가 없어요. 꼭 묶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야, 과세표. 우리가 바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결론은. 얼마예요? 세금 문제 물어보면 여러분은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저한테도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도 많으니까. 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발 화장실 가는 놈 붙잡지 마라. 내가 좀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그런 걸 여러분이 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좀 담배를 피워요. 그럼 빨리 나도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자꾸 질문하면 담배도 못 피고 그냥 대답을 어떻게 해버려냐. 확 빨리 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오면은 저도 여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그 타이밍이 필요해. 선생은 조금 쉬고 싶어 하는데 가서 들이팀이라고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고 막 계약서 들고 막 들고 와. 그러면 제가 얘기를 별로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질문할 때 내가 개별적으로 살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잖아. 무슨 내가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죠? 내가 자식한테 뭐 증여해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걸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쫙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 물어보면 끊어버린단 말이야. 자꾸 다른 선생님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때도 타이밍을 잘 물론 교재에 대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세는 과세표다 세율 과표에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과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 이때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를 종가세 그럽니다. 가액 밑줄 그리고 거기다 넣으세요. 종가세. 그리고 어떤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냐? 종량세. 이제 자꾸 이제 세법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를 종자 이거는 그 세자 붙은 거죠. 과세 표현이니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가세. 금액 이외의 어떤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량세. 그래 이게 종가세가 일반적인 거고요. 종량세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래서 뭐 물량에 이렇게 뭐 제곱미터 면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적. 또는 두당 이렇게 인원수당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 과세문구 한 건당 이렇게 건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세보다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나오기도 해요. 종량세가 나오기도 해요. 대부분 무슨 세인데? 종가세인데 예외로 종량세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건 제가 수업할 때 딱딱 몇 가지 주의하십시오. 그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율을 뭔지 아시죠? 이때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정율세 그럽니다. 정율세. 그 다음에 세율이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정액세 그럽니다. 몇 프로 그러죠? 취득세 4%, 양도세 6%부터 15%, 24%, 뭐 33%, 38%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는 걸 정률세. 그래서 종가세는 항상 그 밑에 정률세가 나오고요. 종량세 때는 항상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한 건당 3,000원 이렇게. 얘들은 꼭 붙어 다녀.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가세 때는 무조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거고 종량세 때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서 종가세냐 종량세냐 관계없이 항상 세액은 얼마예요? 뭐로 나타나야 돼? 돈으로. 그래야 돈으로 내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어딘가는 돈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어딘가에는. 그래서 이미 과표의 금액이 나타나면 비율로 세율이 표시가 되는 거고 과표의 물량 단위로 한 건 하면 여기에 그 다음에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종가세냐 종량세와 관계없이 산출세가 무조건 뭐로 표시가 된다? 금액으로만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근데 거기 세율 구조에 이런 게 있죠. 정액세율. 정액세율이 바로 아까 종량세일 때 나오는 세율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부분 요 정률세는, 정률세, 요 비례세율과 누진세를 묶어보시고요. 비례세율과 누진세를 묶으시고요. 얘들은 항상 정률세일 때 나와. 니은과 디귿을 묶으시고 앞에다 뭐라고 적어놓으라고요? 정률세. 비율로 나타나. 요 비율로 나타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나는데요. 요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비례세율이란 거는 여러분 그 과세 표준이 가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1억짜리든지 5억짜리든지 10억짜리든지 그 과표의 금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로만 적용하는 거를 바로 뭐라냐? 비례세율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하는 부동산이 1억짜리든지 5억짜리든지 10억짜리든지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 4%로 적용하는 걸 이런 걸 뭐라 하냐? 비례세율. 네가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몇 프로를? 4%를 뭐로 내라? 취득세로 내라. 그냥. 너 5억짜리 부동산 취득했다고 5억짜리에 몇 프로? 4%. 그래서 비례세는 항상 수평선의 형태야. 과세 표준의 가액과 관계없이 항상 수평선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치성 재산이라서 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 무슨 재산? 지금 사치성 재산, 별골, 오손조 그렇기도 하는데 나중에 별장을 샀대요. 그러면 너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별장을 샀다. 그건 사치성 재산을 보는 거야. 그럼 너 세금 더 내. 확 중과세 떼요. 그래서 세율이 막 갑자기 12%가 막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별장이 얼마짜리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너는 별장을 샀다? 12%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비례세율이 2개 이상이죠.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 내는 거야? 4%의 취득세를 내는데 이게 무슨 재산이면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주택. 그러면 너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더 내. 12%. 세율이 이렇게 2개 이상 표현된다. 2개 이상 나타나는 걸 뭐라 하냐? 차등 비례세율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차등을 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 주택을 사면 몇 프로? 매매로 사면 취득세 4%. 근데 고급 주택을 취득했다? 이때는 12% 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례세율이 2개 이상인 걸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은요, 여러분,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2개 이상으로 계단형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거를 뭐라 하냐? 요걸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래서 누진세는 반드시 세율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5개의 단계로 구분돼. 그래서 누진세는 특징이 여러분 무슨 형태냐? 계단형.
그래서 얘는 과표가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계단형 형태를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러나 얘는 과표가 커져도, 과세 표준이 커져도 비례세율은 세율이 일정합니다. 불변. 1억짜리 사도 4%, 5억짜리 사도 4%, 10억짜리 4%.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표가 커진다 하더라도 세율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형태 여러분? 수평선 형태야. 수평선. 근데 과표가 1억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 1억부터 5억까지는 6%, 10억을 초과할 때는 뭐 15% 이렇게 과표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계단형 형태를 띄우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세율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세율이 5개로 나눠진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여기서 단계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 구간이 수를 말하는 거고, 그 각각의 구간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높아진다.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 때 이런 거 자꾸 공부해요.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다 비례세율만 있고 누진세율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밖에 없어요. 양도세는 누진세율도 있고 비례세율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율이 더럽게 복잡해. 그 많은 분들 세율만 하면 아우 골치 아파. 막 그래. 골치 안 아파요. 그거 반복하는 건데 뭐. 그래서 요거는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 세법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용어야. 요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개념.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이 보시면은요. 자, 세금을 내는 방법을 말하는가. 세금을 내는 방법. 크게 3가지.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징수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거 우리가 1년 내내 이거 공부해. 신고 납부 밑줄, 보통 징수 밑줄, 특별 징수 밑줄. 지금 밑줄 친구는 지방세에서 얘기고, 국세에서는 요거를 신고 납세, 정부 부가 과세, 원천 징수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죠, 여러분? 응? 가로로 묶여 있죠? 그 가로로 묶인 건 국세일 때 얘기다, 그 얘기야, 여러분. 국세일 때는 신고 납부 그러지 않고 신고 납세, 보통 징수 그러지 않고 부가 과세, 특별 징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원천 징수란 말은 많이 들어보죠.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들어보는가? 이건 뭘 받기만 하면 거기서 뭘 떼고 줘? 세금을 떼고 주죠. 그걸 원천 징수. 많이 듣는 말이죠. 아저씨가 급여를 갖고 왔는데 그 급여에 딱 뭐가 빼져 있어?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걸 뭐라 한다? 원천 징수라고 그래요. 원천 징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 은행에서 예금을 해갖고 예금을 이제 해약하면서 이자를 받는데 그 해당 지급하는 이자에서 뭐를 빼고 줘?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 빼고 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천 징수. 아예 지급하는 자, 소득 금액이나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세 등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는 걸 원천 징수. 그래서 우리가 원천 징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냈죠. 그걸 지방세는 뭐라 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 징수랑 원천 징수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지방세는 특별 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국세일 때는 뭐라는 거야? 원천 징수 그러는 거야. 거기 써져 있죠? 3번에 다음 페이지 메뉴 위에 찾으셨어요? 219쪽 메뉴 위에 양가로 3번으로 나와 있죠? 요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별도로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고. 자, 다시 왼쪽 218쪽 좀 보여요. 신고 납부, 신고 납세 1번이죠? 자, 여러분 신고 납부, 신고 납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신고란 말이 나오면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냐? 바로 밑에 나왔네. 밑줄. 납세 의무자가. 이게 밑줄이야.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했잖아. 밑줄. 기한 내. 이게 신고 기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신고 납부일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 언제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십시오라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신고 기한이 법에 명시가 돼요. 그때까지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뭐 하는가?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이걸 신고 납부, 국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말이라면 누가 액션을 취한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예외 없어요. 항상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자, 거기에 이렇게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것이 밑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밑줄. 항상 칠한 데만 치셔야 돼요. 제가 가끔한테 밑줄 칠하면 그냥 쫙 다 쳐놔버려. 그러면 키워드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나 전형적인 대표적인 신고 납부입니다. 내가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취득일부터 기본적으로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우리 소득세 어떻게 하죠? 매달? 신고 아니 매달이 아니라 매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죠? 이걸 뭐라고 해? 신고 납부. 또는 국세일 때는 신고 납세.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신고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까지만 밑줄 쳐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부가과세. 그래서 보통징수와 정부부가세일 때는 여러분 밑줄 과세권자가 있으잖아요. 과세권자가 얘는. 행위 주체가 다르죠? 행위 주체가 달라. 그래서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반해서 정부 부가과세나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는 항상 누가 해줘야 한다? 과세권자. 국가이면 국세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죠? 밑줄 납세 고지서가 항상 날라와. 납세 고지서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 납세 고지서. 이거 고지서 여러분 매달 받죠? 우리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받잖아. 그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 과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과세 때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 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우리가 막 계산하잖아. 막.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외국 사람이 그래요. 와, 한국 사람은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만 산대.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통화야. 어디 타도 통화. 무지하게 애들 바빠. 근데 가만히 통화나 이렇게 보면은 듣고 싶어 듣는 것도 아니라 시끄러 죽겠네요. 보면 뭐 별 허무장한 소리들이야. 그냥 뭐 정말 그러면 전화요금 난 누가 내는지 궁금해 죽겠어. 바쁘대. 외국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무지하게 바빠요. 그래서 왜 그래? 뭐 가보면 그냥 쫙 그냥 뭐 통화하면서 그냥 뭔 일이 이렇게 많니? 보는 사람마다. 저는 전화요금이 28,000원짜리 기본요금. 3만 원 넘어가면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너무 통화 많이 한다. 4만 원 나가면 압수야. 전화번호 뺏겨. 완장이야. 근데 저희 집 딸내미 전화요금은 제 따블이 돼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학생인데. 뭐 버스를 타도 그렇고 전철 타도 그렇고 뭐 정말 시끄러워. 뭐 좀 가만히 좀 쉴 수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 너무 바빠요. 그러죠. 다 보면 또 이렇게 보면 허접한 얘기들이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요금 이렇게 고지서 날라와서 이걸 지방세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이걸 국세는 뭐라 한다? 정부 부가과세. 자, 이런 방식 취하는 것이 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둘째 줄 밑줄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밑줄 맨 위에 둘째 줄에 있다 했죠? 재산세, 지역 자원시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에 적으세요. 원칙.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계산해 준다. 과세관청 세무서장이 계산해 준다.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보내줘요. 고지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알겠지만 재산세 내신 분은 매년 뭐가 나와? 재산세 고지 날라오죠? 그걸 우리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는 뭐란다? 정부 부가과세. 부가과세하는데 국세니까 정부가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 부가세. 그래서 특히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종부세 밑에 적어놨어요. 원칙. 그러면 항상 세법에서 제가 무슨 말 나오면 원칙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온다 뒤에 예외 항상 그래요. 뭐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항상 그 원칙 다음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원칙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 이 세법은 요 예외가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에 잘 나는 건 원칙보다는 어디에서 시비 걸어? 예외 쪽에서 시비를 자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좀 잘못됐는 게 원칙을 안 물어보고 자꾸 예외를 물어봐.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이런 걸 무엇보다는 예외적인 그런 것만 시험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사고방식이 조금 바뀌는 거죠. 미국 시험하고 하면 미국 시험은 이걸 물어봐. 이걸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동양은 이걸 물어봐. 이걸. 그러니까 항상 예외 규정을 잘 받아. 세법 공부하다 보면.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아. 대흐름, 원칙, 큰 물줄기를 먼저 잡아놔야 되는데 큰 물줄기는 물어보지 않고 원칙에 뭘 물어봐? 예외를 잘 물어봐.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뭔데? 정부 부가과세. 예외로 뭘 허용한다? 신고 납부. 적어놓으세요. 아까 여기 원칙 적어놨죠? 종부세 밑에다가. 그 옆에다가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뭐다? 신고 납부. 신고 납세 그랬죠? 아까 지방세는 신고 납부, 국세는 신고 납세. 뭐 차이는 없어요. 신고란 말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건 시험에 잘 나왔어요. 종부세에서는. 결론 내면 종합부동산 원칙이 뭐다?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세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대? 고지서를 보내준대. 그 고지서 금액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종합부동산세와 맞지가 않아. 그럼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은 지금 보지 마세요. 다음에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21쪽으로 가셔서요. 21쪽으로 가셔서 자, 조세 분류가 나왔죠. 자, 제가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가만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부동산은 취득과 관련돼서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 밑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범위 아니다 그랬어요. X. 자, 양가로 2번 보유 관련 조세. 우리 세 가지 어떻게 외운다? 재지종. 특히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죠. 자,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밑줄 양도소득세.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4번은 내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22쪽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조세 분류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국세, 지방세 나오죠. 국세, 지방세. 222쪽. 이미 설명드렸죠? 국세는 뭐다고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222쪽 메뉴요. 자, 이때 국세 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밑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던 맨 마지막 농어촌 특별세 밑줄. 이런 것이 시험범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밑줄만 표시하세요. 자,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들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본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취득세 옆에 지역자원세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할 때 목적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 한다? 목적세. 그냥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 한다? 보통세. 근데 보통세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세가 밑에 적으세요. 예외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우리 시험에는 원칙을 물어본다, 예외를 물어본다. 예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통세, 목적세 했다면 여러분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는가? 목적세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세가 아닌 건 다 뭐가 되는가? 보통세. 그래서 국세 쪽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앞글자만 땁시다. 교교, 농, 동그라미.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세. 그래서 지자 두 개 동그라미 지지. 그래서 이 목적세 종류는 아셔야 돼요. 별표 하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옛날이야.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목적세 어떻게 하냐면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지지. 따로 외우지 마시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하게 돼요.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죠? 과세비율이 가위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러고?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래? 종량세. 그래서 종량세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밑줄 등록면허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인지세 밑줄, 인지세. 맨 밑에 222쪽 맨 밑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종량세가 뭐다 했죠?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볼 수 있다?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등록면허세.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인지세. 근데 인지세는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그러면 인지세는 주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뭐와 관련되면 저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인지가 붙어야 돼. 인지.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인지세가 붙지가 않아요.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대인세, 대물세, 뭐 기타 쭉 나왔는데요.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은 일단은 제껴 둘 거예요. 지금은 봐도 몰라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25페이지 중에서 225페이지까지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기초 단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세 총론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어디부터 들어가냐면은요 197쪽 한번 보실래요? 197쪽.
197조죠. 그럼 이제 우리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부터 들어갑니다. 거기 지방세, 취득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방세 적혀있죠? 197조. 적혀있죠? 그 밑에다 취득세 적어놨어요.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부터가 취득세 얘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 취득세 등등 한번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총론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에서 오늘 사실상 그렇게 공부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세법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공부할 내용 이런 것을 좀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